예, 안녕하세요. 가족신탁 컨설팅 강의를 맡은 오영표 변호사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서울 세무사회에서 신탁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다시 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선 온라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신탁이라는 부분은 좀 생소한 영역일 텐데, 활용해 보시면 세무사님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2시간 정도 좀 압축해서 강의 내용을 듣고 필요하시면 사실 뭐 추가적으로 강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강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서고를 간단하게 하면 지금 현재 신행정권에서 이제 패밀리 헤리티지 본부를 맡고 있고 여기에는 신탁 관련된 특히 가족 신탁 관련된 신탁을 상담하고 설계하고 계약 체결하고 상속 집행하는 전 과정을 전부 다 제가 본부 총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작년 초에 신탁 변호사회를 만들었습니다. 변호사나 세무사님이나 뭐 회계사님들이 전부 다 신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신탁 변호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신탁을 많이 홍보하고 신탁을 상담하고 설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계속 육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저기 책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가족 신탁 관련된 책이 거의 없어가지고 실무소로 제가 만들었는데 전문가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 신탁을 어떻게 활용하고 실제 계약 구조가 어떻고 실제 어떤 법적 쟁점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탁 얘기를 하면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직 제도 정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법과 세금은 1차적인 정비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법원 이미 이제 2012년도에 유언 대용 신탁과 수익자 연속 신탁이 도입되어 있고 신탁 재산의 독립성을 보장을 이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가 부도나더라도 신탁은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맡긴 위탁자가 부도나더라도 신탁 재산의 강제 집행이 안 되도록 돼 있고 세금도 원칙적으로는 신탁 재산에 압류가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신탁법은 이미 정비가 되어 있고요. 세법 쪽에 보면 이제 한동안 법이 정비가 안 돼 있다가 2020년도에 개정세법을 만들면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정법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유언 대용 신탁 그리고 대대로 상속 설계를 할 수 있는 수익 전속 신탁 이게 이미 도입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상정법은 이미 정비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그때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전부 다 이 법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정비가 완료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이제 민법의 상속 법리하고 지금 신탁법상의 신탁하고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그래서 이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속 법리는 신탁에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 완전하게 수탁자한테 이전됐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 집행, 요것도 계약서에 따라서 위탁자가 체결해 놓은 계약서에 따라서 내 사망 시에 이 재산을 누구한테 나눠줘. 이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의 이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상속 법리가 원칙적 적용이 안 되는데 유류분만큼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는 정책적으로 도입한 조항이라서 요거는 이제 세모인데 뒤에 부연 설명을 드리겠고요. 기타 이제 부동산 등기법도 이미 신탁 등기가 되어 있고 제도화 되어 있고 신탁 원부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하면 1차 정비는 완료가 됐다. 다만 좀 더 좋은 구조, 좀 더 업그레이드된 구조의 신탁을 하려고 하면 제도 개선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제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프롤로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자주 접하는 고객 사례인 거죠. 75세 정도 되시는 분, 자, 75 자산가가 이제 배우자하고 아들 둘 이렇게 있으신 분을 가정하고 지금 자산은 100억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 50억에 금융 40억, 아파트 10억. 조금 이제 최근에 서울에서 흔한 사례인 거죠.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게 되면 이제 몇 가지 걱정거리가 있는데, 자, 둘째 아들은 재산 관리 능력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100억이니까 세금이 뭐 40억 가까이 나오겠죠. 상속세 많이 나면 걱정된다. 그리고 상가 건물. 상가 건물은 이제 이 자산가분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땅 위에
건물을 신축했죠. 상가를 신축했죠. 왜? 배우자와 아들, 딸들이 이 여기 나온 임대 수익까지 꾸준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장치를 해놓고요. 그다음 배우자 사후에도 이 자녀들이 이 상가 건물을 조금 당분간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민을 저희가 주로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사님들한테 이제 이런 고객들이 갔을 때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야,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이러면 상속을 해줘도 재산이 보존이 안 되게 돼 있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가슴이 좀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거 줄여주는 방법은 뭐냐? 이 또 지금 정부가 세금을 워낙 많이 타이트하게 올가매했기 때문에 이제 세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별로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이제 뭐 적극적으로 뭐 증여하게 되면 세금을 좀 총부담세를 낮출 수 있는데 문제는 지금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한 아들,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 이제 답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자산 가분이 사망 이후에도 장기간 재산이 보존되게 돼야 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 답이 더 없죠. 장기간 유지하는 이건 또 답이 더 없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변호사나 세무사님들이 신탁을 모르는 상황에서 접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정답을 제시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탁을 활용하게 되면 요런 유사한 케이스의 자산가분들한테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드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뒤에 제가 한번 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드리는지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 장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자산가분들하고 처음에 상담을 할 때 활용하는 장표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식한테 물려줄 거냐? 승계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재산 일부 기부하고 싶다. 라면 이제 승계와 기부를 같이 하고, 어떤 분들은 과격하게 전부 기부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이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선택지 모두 신탁이 이제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승계하겠다는 분이 이제 같이 줄 거냐? 균등하게. 아니면 차등 상속할 거냐?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 이제 70세 이상은 대부분 차등에 가깝게 할 거고요. 한 60대, 60대 분들은 이제 균등하게 주겠다. 아마 이런 정도인데, 저희 고객 중에 한 70%가 차등 상속을 지금 하고 있는 구조이고요. 그래서 이제 차등 아들, 딸 아니면 아들 간에 달리 주겠다라는 분들은 이제 뭔가 법적 도구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한 단계 뎁스게 들어가는데 누구한테 무엇을 줄 거냐? 이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만나는 어린이들의 생각에 있는 거고, 언제 줄 거냐, 어떻게 줄 거냐, 그리고 어디서 줄 거냐, 이 세 가지 영역이 이제 세무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고객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언제 줄 거냐? 자, 증여를 생전에 주면 증여, 사후에 주면 상속이 되겠죠. 근데 내 사후에 10년 뒤에 주라. 아까 사례처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아니면 우리 아들, 딸 10년 동안 회사 생활하면 그때 지급해라. 조건을 달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신탁 방식으로 가게 되고, 증여를 하게 되면 좋은데 증여는 재산 보존이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요때도 신탁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줄 거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로 주고 싶은데 효도 안 하거나 변심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때 이제 효도계약서가 되는데, 효도계약서는 안 돌려주면 소송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요즘은 효도계약서 대신에 증여하면서 신탁을 씌웁니다. 신탁계약 열어보면 계약 유지해. 그 효도 불효하면 뺏어버릴 수도 있어. 이런 이제 장치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언으로 내릴 수 있는데 유언은 집행이 안 될 가능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신탁, 유언 대용 신탁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어디서 줄 거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미개척 영역입니다. 자, 국내는 세금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없는, 가까이 찾아보면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 세금이 없어요. 상속 정연세 없습니다. 상속인한테 줄 때는.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해외 나가서 국내 재산 다 처분해서 해외 나가가지고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 과세관청이 가만히 둘 거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크로스보드 상속 증여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이 메리트가 있는 부분을 실제 고객이 문제 없도록 만들어주는 전체적인 조건 짜는 거. 이거 이제 아주 훌륭한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연구를 좀 더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질문지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난 세금 줄일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세금 줄이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세무사님들이 능력을 발휘하시면 될 것 같고 상속 분쟁, 그 다음에 신격호소 사례처럼 후견 분쟁,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뭐 재산 낭비 이런 영역들이 이제 걱정거리들이 있으시 이분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할 때 신탁이 효과적입니다. 뒤에 강의를 다 들으시면 왜 효과적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녀들의 이혼, 자녀들의 조기 사망 이것도 문제되죠. 주로 자녀한테 가업의 상당 부분 주식을 증여해 줬는데 한 20년 살다가 자식이 이혼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준 증여한 주식은 특유재산, 특유재산으로 해서 분할되면 안 되는데 우리 법원은 10년 이상 같이 살면 그것도 기여도가 있다 해서 분할을 시킵니다. 되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일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세무사님 얘기 듣고 미리 정리했다. 좋은데 갑자기 아들이 40대 중반에 죽어요. 그러면 그 재산 누가 될 거냐? 그럼 며느리하고 손자녀한테 가겠죠. 그럼 전부 다 결국 며느리 지배하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유 지배하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재산이 완전하게 이제 우리 혈족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들을 실제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업도 세무사님들이 이제 좀 깊게 있게 파고들어갈 중요한 영역인데 가업은 좀 복잡하죠. 가업은 좀 복잡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발 비자발적인 매각, 회사 상태 안 좋다, 내지 물려받을 자식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제 판단 말이야. 가업하고 나면 현금이 들어오죠. 현금을 어떻게 승계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 가업을 팔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융자산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화 시켜서 상속 종료하겠다는 분이 생길 거고 승계하겠다는 분들은 이제 가업 승계 특례나 일반 승계를 활용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도가 최근에 좀 개선됐죠. 이게 600억인데 상속세 비과세인데 요 제도 개선이 이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증법은 이미 이제 개선됐는데 자본시장법으로 들어와가지고 가업 승계 신탁을 활용하기 위한 개선들이 뒤에 좀 설명드리겠지만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 되게 되면 사실 가업 승계는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작동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오너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논의를 하고요. 이제 상속 증여라고 하면 제가 보기엔 4가지 타입 정도로 압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명한테 주겠다. 사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쪼갤 수 없는 가업이나 아니 쪼갤 수 없는 수익형 부동산이거나 하면 1물건 한 명한테 승계해 주면 좋은데 한 명한테 다 주면 될 거냐? 그러면 이 둘째가 가만 있을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유류분입니다. 법정 상속분. 결국 50대 50이면 25%를 소송 걸어서 뺏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의도는 한 명한테 모든 걸 다 주기로 한 건데 문제는 내 사후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주주명부에 2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경영권이 제대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유류분 이수를 해소할 수 있는 한 명한테 주더라도 뭔가 장치가 필요한 거죠. 이거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 이제 6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제 균등 승계를 하고 싶어 해요. 그 이유는 이제 본인의 의지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자녀분들이 이제 30대잖아요. 엄청나게 권리의식이 강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성에 뭐 문제 있다. 왜 난 우리 형하고 나하고 아니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왜 달리 주느냐. 날라죠. 그래서 이제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균등하게 50대 50으로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이 50대 50으로 주면 특히나 가업 같은 경우에는 50대 50 주면 서로 이제 최대 주주가 2명이 생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둘이 사이 좋게 잘 할 수 있느냐? 우리 한진칼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사이 좋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돈이라는 건 상당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량한 사람한테도 적극적으로 이제 이 돈의 규모라든지 이에 따라서 서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균등 승계를 하더라도
경영권을 좀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뒤에 설명드릴 가압 신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균등 승계를 하더라도 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개념이고, 저희가 자주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위 상속, 뭐 며느리 상속일 수도 있죠. 사위 상속. 주로 이제 자녀분들 따님만 있으신, 저희 실제 사례는 따님만 이제 두 분 있으신 분인데, 따님들이 이제 전업주부로서 이제 가압 승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사위, 똘똘한 사위의 대상에 주로 회계사님들과 세무사님들이 들어가요. 똘똘한 사위. 들어왔어. 회사에 들어와 봤더니 잘하고 있어. 전무로서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가압 주식을 사위한테 줘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회장님들은 가압이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위한테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모님들이 되게 반대가 심하죠. 내 친구 왔더니 사위가 이거 받고 이혼을 해버리더라. 그러면 결국 이제 잘 만들어 놓은 걸 누구 그냥 공짜로 줘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위 상속을 할 때 또 주식을 다 줘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혼인관계 유지를 조건으로 줄 수 있는 방법론을 찾아서 실제 고객들한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효과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세대는 승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손자를 기다리겠죠. 요즘 특히나 이제 100세 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손자가 성년이 되고도 한참 있을 때까지 조부모님들이 이제 손자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손자한테 가겠다. 손자 주겠다. 근데 이걸 다이렉트로 주게 되면 30% 상속세 할증이 되는 거죠.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뭐 상속세율 50%에 30%까지 하면 실제 승계해봐야 남는 게 없다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거를 가교 역할로 해서 승계를 하되 전문경린을 넣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자가 승계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벌어 드리는 거죠. 이런 장치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 차등, 그 1인 상속, 균등에 가까운 균등 상속, 그 다음에 이제 사위 며느리 상속, 손자녀 상속을 하더라도 뭔가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럴 때는 신탁이 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실제 실무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법 개정되면 훨씬 더 파워풀한 어떤 승계 전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일본에서 이제 가압 승계 지원 신탁이라고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이제 회장님 위탁자인 부모가 이제 자녀 아들 이 케이스는 뭐 자녀 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큰 자녀가 이제 똘똘하고 경영권을 승계하고 싶어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가만 냅둘 거냐? 우리 형한테 다 주면 나 소송을 뺐을 거야. 이제 이런 유류분 이슈를 제기하면서 하는 사례들이 실제 많이 보입니다. 상담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한 명한테 줘도 소송 걸어서 뺏어가니까 먹을 것마저 가지고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회사가 산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 쭉 리서치 해봤더니 일본에서 가압승계 지원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회장님이 수탁자하고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하죠. 생전 수익자는 나야. 대신에 내가 사망하게 되면 누구한테 이걸 줄 거냐인데 그냥 7대3으로 주식을 나눠 주는데, 그러면 이 30%의 의결권을 둘째가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이게 이제 실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의결권을 큰 후계자한테 다 몰아서 줄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압승계 지원 신탁인데, 이제 요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법 공부하실 때 어떻게 의결권과 경영권을 분리시킬 거냐, 이거는 상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회사의 주주는 누구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수탁자한테 완전하게 권리 이전이 돼 있죠. 주주 명부상의 주주는 신유권 신탁이 됩니다. 그래서 의결권도 신유권 행사하게 되고 배당금도 신유권 주면 돼요. 대신에 신탁계약을 열어보면 의결권 행사할 때 누구 지시 받을 거냐? 그러면 원래 회장님 지시 받다가 자녀의 큰 자녀 후계자의 지시를 받으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해놓게 되면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권의 분리 문제가 없어요. 주주는 한 명입니다. 신유권 신탁. 대신에 의결권을 누가 행사할 거냐는 여기서 행사하는데 계약에 따라서 신탁 계약에 따라서 후계자인 큰 자녀의 지시를 받아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중간에 이제 사무총장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신교구 사례처럼 이때 후계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계약을 체결해 놓습니다. 그러면 근거할 때는 회장님 본인이 직접 신탁사를 통해서 지배하다가 사무총장이 부재가 되면 후견인이 큰 자녀의 지시를 받아서 신용권 행사하고 상속 일어나게 되면 계약대로 7대 3을 나눠주되 의결권은 전부 다 큰 자녀 후계자의 지시를 받는다. 이런 이제 기본 모델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의 모델이고 어떤 분들은 나 상사신탁 활용하기 싫어. 최근에 이제 저희가 뭐 미사신탁을 의뢰하시는 분도 있어서 제가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수탁자를 반드시 신탁회사만 내야 되느냐? 아닙니다. 후계자를 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후계자를 지정해서 이제 수탁자로 지정해서 그러면 아버지하고 큰 자녀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주주명부의 큰 자녀로 바뀌고 나머지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구조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자기 신탁이라는 이제 좀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 위탁자가 바로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기 신탁. 그래서 이제 아버지 본인이 회장님 본인이 최초 수탁자가 됩니다. 신탁 설정을 하고 생계는 내가 수익자야. 사후에는 이렇게 나눠줘라고 하는데 내 사후에 내가 없잖아요. 그때 내가 사망하게 되면 큰 자녀가 수탁자가 돼. 승계 수탁자를 지정합니다. 승계 수탁자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사 신탁형이 있고 미사 신탁형이 있고 위자 신탁형에 자기 신탁형이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고 요거는 상세하게 설명하면 또 이게 한두 시간 강의라서 이런 구조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으로 넘어와 보면 이제 부동산을 우리가 어떻게 승계할 거냐. 이것도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실제 고객 사례. 자, 62세이시고 배우자 있고 자녀가 3명이신 분이 있어요. 200억 빌딩 있고 아파트 있고 뭐 금산 있고 근데 이제 뭐 나머지가 크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200억 빌딩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실제 이런 분들이 많죠. 강남 인근에도 이제 꽤 많이 있고 뭐 200억 아니라도 한 50억 정도만 돼도 고민스러운 거죠. 주로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증여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속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정답이 없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르기도 어떤 생각인지 다르기도 하는데 증여가 좋을지 상속이 좋을지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그분의 니즈에 맞게끔 가족 상황에 맞게끔 설계할 것이냐 이게 이제 답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0억짜리 한꺼번에 주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죠.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금이 100억이잖아요. 그 세금 100억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 머리 아픈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지분으로 쪼개서 정리할 수 있느냐. 어떤 분들이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법상 전혀 문제가 없죠. 물리적으로 못 쪼개더라도 법률 개념상으로 공유 지분 정리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쪼개서 좀 좋은데 이거 제대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20억 쪼개준다라고 하면 20억 자녀한테 가 있는데 자녀들이 사고 치면 바로 이게 제3자가 압류 들어와 버리는 구조죠. 걱정거리가 있다. 저희 고객 중에는 지분 담보로 해서 제3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횡불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만큼 지분은 이제 압류가 돼서 제3자가 들어와 버리겠죠.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부동산을 어떻게 승계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꽤 많은 부분들이 고민인데 이제 저는 증여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쪼개서 미리 줘야지 세금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구조가 나오니까. 그래서 증여를 하면 좋죠. 자녀들이 미리 자금을 받아서 승계자금을 만들 수 있고 증여 후에 자녀들 재산이 증식되더라도 이거는 뭐 가액이 올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왜냐하면 가액이 오르고 증여하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똑같은 유사한 개념을 가치 상승 전에 증여해서 절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로 미리 줘버리게 되면 그거는 상속 과표에서 빠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여의 장점이 꽤 많은 거죠. 꽤 많은 건데 단점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단점이 더 크게 요즘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담하신 분이 고1 손자한테 한 150억을 증여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손자가 내 명의로 150억이 들어와. 내가 150억을 평생 쓰고도 못 쓸 정도 금액이다.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할 수 있겠죠. 이거 걱정 많이 실제 걱정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이제 손자녀 설계할 때. 낭비.
그다음에 손자녀는 아직 부동산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죽고라도 하면 이거 누가 관리할 거냐? 문제되죠. 변심, 불효, 자녀들의 조기 사망, 이혼.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신탁으로 해결하자. 이게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내용들, 정리상승 고민. 그래서 이제 공동소유, 이 그림처럼 부동산을 쪼개준다. 물리적인 아닌 법률상 개념을 쪼개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정리상승을 할 수 있다. 오케이. 세금은 유리한가? 세금은 뭐 유리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겠죠. 일반적으로 금액이 크면. 근데 문제는 지분 중에 해놓으면 결국은 하나의 건물 안에 자, 반은 부모, 또 25%씩은 자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세 사람이 생각이 다른 거죠. 근데 부모님 건강할 때는 아무도 여기서 이슈 레이징 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제 아프기 시작하면부터는 이제 이 자녀들이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사후에는 더 심하겠죠. 누구는 팔자, 누구는 리모델링해서 더 좋은 수익형 부동산 만들자. 이 견해 대립이 있게 되면 어떻게 의사결정할 거냐? 이게 의견 합치가 잘 안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제 생각의 차이 어떻게 극복할 거냐? 요거는 뭐 미리 설명드리면 신탁을 걸어놓고 요 지분, 정리했던 이 지분에 대해서도 건강할 때는 부모님들이 의사결정할 수 있고 안 계시게 되면 자녀 중에 똘똘한 자녀가 한 명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신탁 구조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내가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도가 났어. 그럼 채권자들이 이 지분을 압류가 들어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떡할 거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탁의 독립성, 신탁 걸어놓으면 원칙상 압류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에는 압류가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족의 공유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된다. 이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하면서 동시에 신탁이라는 걸 체결해 놓으면 강제 집행 안 되죠. 임대, 매각, 리모델링, 뭐 기타 의사결정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했던 지분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도 그냥 자녀한테 가버리게 되면 뭐 함부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저희 고객 중에는 자녀한테 가지만 신탁 방식으로 해서 임대료 수입도 3천만 원 임대 수입 중에 매월 500만 원씩만 자유롭게 쓰고 나머지 2,500만 원은 회장님 본인이 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재산으로 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수익형 부동산 50억 이상이면 쪼개서 준다. 쪼개줄 때 생기는 문제는 신탁으로 커버 가능하고 상속세 재원도 미리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좀 큰 거 가지고 있으면 항상 이걸 좀 논의를 해서 신탁 방식으로 걱정거리 해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조금 더 들어가 보게 되면 신탁 구조. 아까 설명드렸는데 신탁은 구조가 3명의 당사가 등장합니다. 3명의. 그래서 이제 재산을 맡기시는 위탁자가 있고요.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수익, 그 다음에 처분했을 때 나오는 원본 누구한테 줄 거냐라는 수익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탁을 바라볼 때는 수익자가 제일 중요하다 이거죠. 보통 유언대금 신탁은 생전에 내 거야. 위탁자 본인 거. 사후에 자녀한테 몇 대 몇으로 나눠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탁은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수익자로 쪼개져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독특한 성질,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소유권을. 이제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사실 이제 상당히 저는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혹자들은 이 소유권 이전 때문에 뭐 신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뭔가 소유권 이전 거부 반응을 하고 얘기하는데 저는 실제적으로 한 3,000명 상담하면서 딱 한 명 정도가 그것 때문에 신탁 안 하신 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합니다. 소유권을 수탁자 이전시켜 놓지만 위탁자가 여전히 이 재산을 통제를 할 수 있죠. 간접적으로. 그래서 수익자도 함부로 바꾸기도 하고 수익자 지정 변경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신탁계약 해지해서 다시 내 거로 돌려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실제 소유권을 남겨놨지만 신탁사를 통해서 내가 직접 가지고 있는 거랑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죠. 그렇게
다시 정리하게 되면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수익자의 세 명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익자 중요하다. 생전에 누구 거냐, 사후에 누구 거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방식이 중요한데 이전시켜 놓지만 그대로 통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유언대응 신탁을 기준으로 해서 신탁 구조를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이걸 본문상으로 우아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을 이전시키고 수탁자가 원래 본인 가지고 있는 재산과 신탁 재산이 구분된다. 에셋 파티셔닝. 수익자를 지정을 하게 되고 수탁자는 누구의 이익?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 피듀시어리 두티. 이게 이제 가항상 얘기인데 이거는 뭐 논문 쓰시는 분만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탁의 본질과 기능 사실 이건 뭐 제가 이제 해외에 논문을 보고 이제 좀 정리한 내용인데 신탁의 본질론하고 하면 이제 5가지를 주로 언급을 해요. 소유권의 분리다. 그죠? 소유권은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데 수익권, 경제적 권리는 정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수탁자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결국 수익은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의 분리 기능 되게 중요하고요. 재산 전환 기능. 100억짜리 상가 건물을 신탁에 넣고 이거를 생전에 내 거야. 사후에 1대1로 나눠줘. 대신에 이걸 10년간 유지해. 뭐 이런 식의 하게 되면 결국 신탁은 재산을 넣고 수익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수익권을 받는 요거를 수익권 설계를 마음대로 막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가 건물이나 부동산이 수익권으로 바뀌는 거죠. 그 수익권은 다양하게 설계 가능하다. 해서 이제 신탁 재산의 전환 기능이 있게 되고요. 조세 중립. 뒤에 설명드릴 텐데 실제 신탁 관련해서는 신탁 설정 행위, 신탁 해지로 다시 벌을 받을 때는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 없이 해놔야지 사람들이 신탁하죠. 신탁 설정하는데 취득세 납부해라 라고 하면 안 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신탁을 도입했다고 하면 신탁의 조세 중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 재산의 독립성. 아까 설명드렸는데 위탁자든 수탁자든 수익자든 그 채권자들이 신탁 재산에 손을 못 대요. 이게 신탁 재산의 독립성. 부도가 나더라도 되게 중요하죠.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분리, 재산 전환, 그 다음에 신탁 독립성에 기초해서 설계가 자유롭습니다. 설계가. 제가 농담삼아 불법행위 빼고는 다 설계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설계의 유연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질이라고 해외 논문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실무에 투입시켜 보면 어떤 긍정적인 기능이 있느냐. 수익권 설계가 자유롭기 때문에 수익권은 조건을 달 수가 있어요. 수익 지급 조건. 자, 너 박사학위 받으면 줄게. 너 세무서 내면 10억 줄게.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런 장치들이 만들어지고요. 기한부. 너 45세까지는 신탁해서 관리할 거야. 대신 45세가 넘어가면 너한테 가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현금 흐름을 막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현금 흐름을 생성할 수도 있고 처분 운용해서 변경할 수도 있고 돈 들어온 거 가지고 들어온 족족 주라 할 수도 있고 들어오더라도 매월 500만 원씩만 주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원본 이익도 분리할 수도 있고 질적, 양적, 시간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을 형성하고 변환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중요한 건데 신탁법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 이외에 다양한 사람들을 신탁의 관계인으로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탁 설계를 하면서 자녀들이 다 재산 관리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인 세무사한테 얘기했더니 그러면 회장님 사후에 신탁 재산에 대해서 아들, 딸들한테 얼마씩 줄지를 제가 정해드릴 수 있어요. 이게 신탁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트러스트 프로텍트. 우리는 신탁에서 운용 지시권자. 경우 때 인출만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설계를 엄청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수익자와 수익권을 위탁자가 지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수탁자한테 맡길 수도 있죠. 재량 신탁. 이런 구도도 가능하고. 그 다음 의사동결 기능. 이게 되게 중요한데 내가 자녀가 이제 재산 관련이 없는 자녀가 있어가지고 신탁에 넣고 월 500만 원씩만 주라라고 했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우리 애가 계약을 변경한 분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신탁은 절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변경 가능한 것을 규정하지 않는 이상 이게 의사 동결 기능이죠.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하고 사후에도 그 대행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게 중요하고 신탁재산 보호 기능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뭐 최근에 그 요양보호사들이 이제 그 고령자들의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막 약탈해 가잖아요. 그것이 자격증 때 나오는데 신탁 해놓으면 소유권이 신탁사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 등기 이전하려고 하면 신탁회사에 법인 인감 날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기 열람 해봤는데 신탁돼 있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신탁 자체가 소유권 이전 방식이다 보니까 재산 보호 기능이 그 안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질과 기능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개념적인 건데 실제 실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기능 가지고 엄청 다양하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탁에서 아까 말씀드린 소유권이 이전돼 있다. 이 현상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무사님들이 좀 당황하실 거예요. 소유권 이전돼 있어? 그럼 이전되는 행위 자체가 어떤 세금들이 여기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래서 등기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박모 어머니가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번 등기가 있죠. 소유권 이전됩니다. 원인은 신탁으로.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신탁사가 바로 정모 딸한테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넘겨줍니다. 이제 흔히 보는 우리가 유언대공 신탁 등기 사례예요. 세무사님들이 딱 보시기에 소유권이 넘어가 등기해야 돼. 신탁사로.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우선에 넘겨주면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 위탁자의 권리, 이 맡긴 박모 씨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이따가 세금적 측면,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럼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냐? 재산세, 종부세 누가 납부할 거냐? 이게 임대업을 하고 있으면 부가치세 누가 낼 거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죠. 이거 뭐 지금은 정리가 됐습니다. 취득세 없고 보유세는 위탁자 과세, 부가치세는 수탁자 과세인데 위탁자가 명의로 임대 시설 관리를 할 때는 부가치세를 위탁자가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이건 사실 이제 실제 정황이 나름이고 실제 이 과정 세금적인 이펙트가 뭐냐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상속이 일어나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럼 이때 세금 어떻게 될 거냐? 취득세 상속으로 납부하고 유언대용 신탁이니까 상속세 납부하는 걸로 정리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신탁 설정할 때는 취득세나 부가세나 전혀 부담이 없다가 상속 일어날 때 한 번 내는 거죠. 그래서 신탁 설계할 때는 세금이 없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구조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됐지만 세금은 거의 대부분 위탁자 중심으로 설계가 돼 있고 몇 가지 세금은 수탁자 과세로 정리가 돼 있다. 상속이 일어나면 그때 상속세를 납부하고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게 이제 유언대공 신탁의 기본 구조이고 소유권 이전이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 책에서 나온 걸 좀 캡처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신탁을 중에 승계 신탁 중에 상속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탁 원본 이익의 생전 수익자는 김부자 씨인데 내가 사망하게 되면 사후 수익자를 우리 아들 김두리로 한다. 이렇게 1단계 승계하는 구조가 있고요. 그다음 수익자 연속 신탁. 김부자 씨가 돌아가시면 김두리한테 넘어갔다가 신탁 깨지 말고 신탁사 소유권 가지고 있다가 상속이 일어나면 김손자한테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수익자 연속되죠. 수익자 연속 신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고 이거는 뭐 정손자까지 내려가기도 하고 뭐 배우자한테 갔다가 자녀한테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조들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대공 신탁은 1단계 승계, 수익자 연속 신탁은 다단계 신탁 상속 설계하는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표는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좀 자주 보게 되는 장표일 텐데, 자, 부동산 신탁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죠. 근데 임대는 위탁자가 임대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러면 임차인이 불안하죠. 그때 우리가 이제 신탁 사실 확인서를 끊어줍니다. 임차인님, 이거는 신탁돼 있지만 신탁 계약서에 따라서 위탁자가 임대보증금, 임대차 관리를 다 할 수 있다 하고 신탁회사 법인인감으로 딱 날인해 줍니다. 그러면 안정이 되겠죠.
신탁 회사가 사실 확인 설명을 끊어줬네. 이거는 소유권 넘어가 있지만 신탁 계약에 따라서 위탁자가 그대로 임대 시설 관리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장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탁 재산의 귀속 정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상속 일어나면 등기 전 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상속 일어나면 상속재산 불합의, 그 다음에 유언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신탁은 그 원인이 그거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탁 해놓고 위탁자 사망했을 때 수탁자가 날인을 해서 신탁재산 귀속정서를 만들어줍니다. 신탁 계약서를 읽어봤더니 이분이 사망하게 되면 우리 아들, 딸 누구누구한테 주라고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정서 가지고 우리가 등기 이전을 다 시킵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상속인 전원 합의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죠. 딱 받겠다는 사람의 도장만 있으면 되고, 이건 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사실 도장이 없어도 가능하긴 한데 상속 분할 합의가 없다는 거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수탁자가 바로 그냥 받을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 이게 이제 확실한 상속 집행을 신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으로 또 똑같은 현상을 설명드리면 갑이라는 회장님이 주주명부를 내려봤더니 51%를 소유하고 있어요. 최대주주죠. 이번에 이제 가압승계 신탁을 했어요. 신탁을 하게 되면 갑 주주명부가 신용권 신탁으로 바뀌죠. 신용권 고유가 아니고 신용권 신탁으로 바뀝니다. 바뀌고 이제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다가 갑 회장님이 사망한다라고 하면 계약서를 봤더니 A라는 자녀한테 승계해라. 라고 A한테 넘겨주면서 소유권 이전 명의계약서 청구를 완료해 드리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건 똑같습니다. 신탁 설정할 때 소유권 이전, 상속 집행할 때 소유권 이전. 근데 계약 이행이다. 그래서 누가 보유하고 갑을 위탁 의무냐 이렇게 쭉 정한, 이건 다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신탁 설정을 하면 대내외적으로 발행 회사는 신탁이 주주다 이렇게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신탁에 배당금을 주고 어기권 행사도 신탁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우리는 신탁을 열어봤더니 갑 회장님이 지시를 받고 배당금을 들어오게 되면 갑 회장님 뭐 땡땡은행으로 지급하라 하면 그대로 이행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신탁사가 주주명부에 등재돼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 실질은 전부 다 위탁자한테 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고요. 상속이 일어나면 저희가 주주명부상의 명의계약서 청구를 해서 넘겨줍니다. 이것도 이제 상속법리가 아니고 계약의 이행 이거로 넘겨주는 거죠. 유류분은 뒤에 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기타 자산이든 신탁하게 되면 소유권 넘어간다. 대신에 수탁자가 대내외주 권리를 소유권을 가지고 다 이행을 한다. 대신에 그 행사를 할 때 누구의 지시를 받을 거냐? 그러면 유언대금 신탁은 맡긴 사람 지시를 받는 거고 제3자의 지시를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저희가 이제 주식 신탁을 하게 되면 신탁 사실 통지를 합니다. 확정일자 딱 찍어가지고 누구한테 발행 회사한테로 보내는 거죠. 보내죠. 자, 위탁자 본인은 회장님 위탁자 본인은 수탁자 누구누구하고 신탁 체결했어. 그래서 주주명부상의 명부를 신탁사 명의로 변경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보내는 거죠. 보내고 주주명부 변경된 주주명부를 받으면 신탁 설정 절차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해요. 여기다가 이제 배당금은 뭐 수탁자 누구누구 계좌로 보내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채권을 신탁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행사한다라고 하면 신탁했다는 사실을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의 채무자 알아야죠. 확정일자 통지를 하고 상속이 일어나면 누구한테 보내라? 추신계좌, 수탁자 명의 계좌로 보내라. 이렇게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보다 설명을 드려봤고요. 한 이 정도 좀 쉬었다가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